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전립샘은 남성들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합니다. 이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샘이 호두 크기 정도지만 나이 들수록 커지고요. 특히 전립선 내부에 비대성 병변이 생기면서 전립샘 비대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기로 갈수록 아주 흔한 질환이어서 60대는 60%, 70대는 70%가 전립샘 비대증일 정도라고 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배뇨 장애를 비롯해서 다양한 증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양희은의 내 꿈을 펼쳐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 보는 일이 예전 같지 않고 불편이 커지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이 전립샘 비대증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전립샘의 크기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이 이 나이, 노화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립샘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전립샘이라는 장기 자체는 여성에게는 없고 있는데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예. 생식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립샘이라는 장기는 남성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는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립샘에 비정상적인 증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연령이 많은 분들한테 전립샘 비대증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역학조사에 따르면 간단하게 한 50대 환자분들은 50%, 60대 남성 환자분들은 한 60% 정도가 일정 부분의 전립샘 비대증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을 호소한다고 할 정도로 연령이 많은 고령의 남성 환자에게 전립샘 비대증은 좀 흔한 질환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샘의 크기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전립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전립샘의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샘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분이 요도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 가운데의 선종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전립샘 비대증이라고 하고 연세가 들수록 이 전립샘의 선종 부분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해진다, 커진다 그런 의미인 거군요. 예. 그러면 이 전립샘의 크기가 커지면 다른 근처에는 요도나 방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 전립샘이라는 기관이 방광과 요도의 딱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이 나가는 길에 있는데 예. 전립샘의 선종 부분은 그 요도와 인접해 있는 전립샘의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 부분이 커지게 되면 요도가 해부학적으로도 좁아지기도 하고 양 옆에서 누르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소변이 나가지 못하고 더 힘을 줘야 나가기 때문에 소변의 속도도 약해지고 빈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인접해 있는 방광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방광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무리를 하다 보면 방광의 수축력도 저하게 돼서 2차적으로 배뇨 증상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요도 또 방광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배뇨 장애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예. 네네. 그리고 나이도 있습니다만은 당뇨병이라든지 대사증후군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도 요인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노화와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노인성 만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립샘 비대증이나 방광의 이상인 신경인성 방광, 과민성 방광 이런 배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사증후군이 직접적으로 전립샘의 증식을 더 유발하게 되고 방광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예. 그 손님의 전립腺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과 같은 이런 배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이런 전립腺 비대증 또 뭐 대사증후군, 예, 뭐 손님인 아니고 이제 불청객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전립腺 비대증은 삶의 질과도 분명히 연결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고 밤에도 이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되고 잠을 또 설치게 되는 건데 이런 증상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좀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뇨 증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데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밤에도 소변 때문에 깨게 되고 소변을 잘 참지도 못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기도 전에 또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기도 전에 약간 실수를 하는 요실금과 같이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는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예.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면 두세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깬다 그러면 수면 장애가 일어날 거고요. 수면 장애는 만성 피로나 만성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전립腺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는 불편한 질환이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른 의학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뭐 자주 가게 되고 뭐 낮에는 어떻게 뭐 견뎌야지 하겠습니다만은 밤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은 삶의 질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예. 방금 말씀 주신 증상 중에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증상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전립腺 비대증과 배뇨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야간뇨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화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참고 견디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때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립腺 비대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예. 대부분의 그 고령의 환자분들이 소변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이 모두 다 그렇듯이 전립腺 비대증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할수록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래 방치하고 치료를 연장하고 늦추면 늦출수록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2차적인 합병증이 발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노화 과정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합병증의 위험도 커질 수 있고, 예, 이게 또 자꾸 이제 그 소변을 볼 때마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도 또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응급 상황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변이 꽉 차서 마려운데도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색 증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변이 잘 안 나오는 변비는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변비도 매우 불편한 증상이면 틀림없지만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색에 비하면 아마도 환자분들은 더 견디기 좋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이러한 응급으로 급성 요폐색이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전립腺 비대가 불편한 증상을 넘어서서 응급 상황이고 바로 처치가 필요한 그런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변비는 하루 이틀 변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소변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게 되니까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응급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응급실로 가야겠네요. 네, 낮이면은 이제 바로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아마도 대부분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는 급성 요폐색을 경험하게 되면 일반적인 외래 진료로 보기보다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을 찾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런 급성 요폐와 같은 위험 상황도 있고요. 또 이 소변길이 또 감염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콩팥 손상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변이 만들어졌는데 배출이 전혀 되지 않으면 그 소변들이 다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콩팥에 정체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콩팥에 정체가 돼서 콩팥에 소변이 쌓이게 되는 현상을 수신증, 우리말로는 물콩팥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콩팥증은 콩팥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요. 콩팥의 기능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소변이 감염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독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신장 기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수신증, 이제 물콩팥증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그 요독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변이라는 것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거고요.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노폐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요독 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수월히 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아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어떻게 내립니까?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환자에게 배뇨 증상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자가기입형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배뇨 기능 때문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불편한지를 점수화하는 것이고요. 그 점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는 환자분들께는 전립선의 직접 크기를 재는 전립선 초음파, 그리고 소변 속도와 잔뇨량을 측정하는 요속 잔뇨량 검사,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를 보는 소변 검사라든지, 그리고 전립샘에 혹시나 암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보는 전립샘 피검사, 즉 PSA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전립샘 특이항원 검사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해서 환자의 전립샘의 크기, 그리고 현재 암의 동반 유무, 그리고 소변 내 어떤 기능의 변화 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환자 기입형 설문지, 예, 직접 이제 환자가 쓰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환자분의 소변 기능에 대해서 적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소변을 자주 보러 갔는지, 얼마나 소변이 급했었는지, 또는 소변을 보고 잔뇨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수화하게 되고, 야간에 몇 번 정도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지를 기입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게 특이한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 상태로 배뇨 증상이 지속된다면 환자분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라는 걸 물어봅니다. 매우 만족한다부터 이대로는 못 산다까지 이렇게 점수화를 해서 환자가 배뇨 증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자가기입형 설문지를 통해서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뇨에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마지막 질문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예, 도저히 못 살 정도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전립샘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립샘 초음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1차적으로 건강검진 등을 통해 시행을 하는 경복부 초음파, 즉 배를 통해서 시행하는 전립샘 초음파가 있고, 경직장 초음파, 즉 항문을 통해서 시행하는 전립샘 초음파가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것은 경직장, 즉 항문을 통해서 하는 전립샘 초음파인데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1차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다시 진료로 보게 되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샘의 전체적인 크기라든지 모양, 그리고 그 안에 결절이나 낭종 또는 석회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초음파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속 잔류량 검사라든가 또 소변 검사, 또 암의 위험은 없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군요. 치료는 어떻습니까? 약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가장 그 치료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부터 환자분에게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립샘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멀리하고 소변 기능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를 먼저 시도를 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 시술, 수술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을 정도이면 사실은 생활 습관 변화의 단독 치료만으로는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수술, 시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약물 치료, 시술, 수술적인 방법도 있을 테고 뭐 습관 변화도 동시에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예. 그렇다면 약물 처방 어떻습니까? 이게 증상을 완화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알파 차단제라는 종류의 약제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알파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전립샘의 그 압력을 줄여주고 쉽게 말해서 전립선을 열어줌으로써 소변을 더 원활하게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약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커져 있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인데요. 이름은 조금 복잡하지만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합니다. 이런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전립샘으로 가는 남성 호르몬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줄여줌으로써 전립샘의 증식을 막아주고 전립샘 크기 자체를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서 줄여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 목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증의 전립샘 비대일 때는 알파 차단제 단독요법을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전립샘 비대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두 가지 약제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약과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 두 가지가 있군요. 또 같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약물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물 치료는 원칙적으로 전립샘 비대를 진단받은 분은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쉽지만 전립샘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이미 증상이 발현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혈압과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관리형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연령이 계속 증가할 뿐 연령이 다시 줄어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고령이 될수록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평생 동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길게 보셔야 되고 또 평생 드셔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겠네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약물 치료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약물 치료를 해서 효과를 봤다면 약물의 용량을 줄이고 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끊고 생활습관 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이렇게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약물을 100% 평생 동안 먹는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요? 네, 모든 약제들은 일정 기간 부작용이 있죠. 특히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혈압 약제로도 사용을 하는 약제이거든요.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드시던 약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드시던 약과 상호작용이 가장 적은 약제를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어떨까요? 내시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 중에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하던 개복 수술이라든지 어떤 침습적인 수술로부터 최근에는 내시경, 레이저 등을 이용한 비침습적이고 덜 침습적인 수술 방법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의 90% 이상은 대부분 다 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상처라든지 흉터 없이도 대부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90%니까 거의 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내시경으로 네, 하고. 예. 그럼 레이저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레이저로 하는 수술이 가장 대표적인 내시경 수술입니다. 예.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대되어 있는 부분을 절제를 하고 예. 원활한 변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예전에 시행하던 전기 소작술보다 출혈의 위험성이 훨씬 더 적고 불필요하게 자라 있는 선종 부분만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어떤 다른 내시경 수술보다 더 시행 빈도나 선택받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을 할 때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만큼 수술 방법이 뭐 다양하네요. 예. 전립선 수술 방법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예. 그 방향은 분명히 환자분들에게 덜 고통적이면서도 덜 침습적인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치료 후에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생각을 하던데 이건 맞습니까? 성기능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수술을 받는 분들은 사실은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립선의 원래 기능, 즉 사정과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내시경 수술,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수술과 같은 이런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이랄까요? 현상 중에 하나가 사정을 하는 느낌은 들지만 밖으로 사정액이 나오지 않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그런 증상을 대표적으로 성기능 장애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예. 이런 역행성 사정은 엄밀히 말하면 성기능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사정 장애에 가깝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발기력의 유지라든지 강직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등은 전립선 수술과는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성기능 장애라는 건 좀 오해인 거고, 그러니까 사정 장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예. 네. 뭐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요. 사정장애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예. 최근에는 이런 사정장애조차도 많이 개선을 시킨 여러 가지 시술법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기능이나 사정장애 때문에 나는 수술이 꼭 필요한데 전립선 수술을 꺼려한다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으니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전립선 비대증 진단받는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예. 그 수술 방법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네요. 새로운 수술법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말씀드린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방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결찰사를 이용한 시술 방법도 있고요. 예. 초음파를 이용한 전립선의 불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예. 뭐 치료를 하고 나서 이런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쉽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진행성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을 지금 현재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전립선이 새롭게 자라는 것까지 100% 막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수술이 잘 시행이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배뇨 기능에 큰 영향 없이도 2차적인 수술 없이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립선 수술을 2번, 3번 연속적으로 재발해서 하는 경우는 전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대략 1%에서 2% 미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그렇게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에 관리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립선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전립선이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지방 식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지방 식이를 좀 피하고 음주나 흡연과 같이 전립선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나쁜 생활습관 등을 교정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립선의 관리나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발할 수도 있고 다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전립선의 검사와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생활 습관, 특히 이제 뭘 먹을지 또 운동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운동은 특히 많은 환자분들께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드리면 자전거 타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자전거 타기보다는 고령인 분들이니까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고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전립선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음주, 흡연. 이거는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성인 질환에도 좋지 않지만 당연하게도 전립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음주,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과 금주를 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창모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역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죠. 위에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면 입을 통해서 식도로 가고 그 다음으로 위, 십이지장, 또 소장, 대장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우선 식도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식도겠죠? 예. 위 식도 역류성 질환은요, 위의 내용물이 소량씩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하고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식도의 점막이 손상되어서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게 되죠. 사실 건강한 사람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식도 하부에 있는 조임근,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격막 자체가 조여주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약간 역류가 되더라도 식도 운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위로 도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식도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역류를 방지하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위산이 이제 식도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증상들이 꽤 있죠. 그렇죠.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그 식도 점막이 손상을 받으면 주로 그 가슴뼈 뒤쪽의 가슴 부위에서 아주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 그래서 이거를 흉부 자결감이라고 우리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이긴 해요. 근데 이거가 사실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작열감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따갑다, 화끈거린다, 나 명치가 아프다, 치밀어 오른다, 가슴앓이가 있다, 속이 쓰리다, 화끈거리고 얼얼하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긴 하죠. 이게 제일 전형적이고요. 그것 외에 위산이나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입에까지 역류돼서 올라오면 입속에 쓰고 위산의 맛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식하거나 식사를 한 직후에 눕거나 앞으로 구부렸을 때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오거나 이럴 때 이게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흥미로운 건 비전형적인 증상들인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조금 전처럼 자결감이 아닌 완전히 심장의 협심증 비슷한 좀 오래 끄는 가슴 통증, 흉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후두를 자극해서 혹은 호흡기를 자극해서 만성적으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거나 인후두에 이물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기침이 나거나 심지어는 천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의 비전형적인 증상이지만 환자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증상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트림이 나기도 하고
또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가슴 통증, 그러니까 흉통도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 흉통이 아주 심하게 오는 이유는 일단 식도의 점막이 그 위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보호층이 없거든요. 예. 위점막은 사실은 스스로 위산을 분비하면서 동시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액이 위산에 대비해서 스스로의 점막을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식도점막은 그런 방어작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극이 심하게 왔을 경우에 그 완전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통증과 같은 그런 심한 흉통이 오고 이 흉통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응급실로 와서 심장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또 장기침이 증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기로 감기, 생각하는 네.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만성적으로 아프거나 아니면 또 감기에 걸렸나 하고 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문제가 될 때 당연히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을 하고 그 약물을 사용해 보는 것도 일종의 확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목소리가 쉬기도 하고. 예.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정말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위산이 목 있는 데까지 올라온다는 게 금방 연상이 잘 되지는 않은데 그런 게 그냥 쓴물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인후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심지어는 기관지 쪽으로 들어가서 기침까지 유발하고 또 천식까지도 유발한다는 거는 정말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는 이런 병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죠. 예.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뭡니까? 먹는 것에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예. 우선은 해박적 구조에 문제가 좀 생기는다는 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식도 하부에 그 관략근, 조임근 그리고 횡격막이 조여주는 그 기능이 무언가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원인으로 우리가 꼽는 것 중에 일단 해부학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식도 열공 허니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딴 게 아니라 횡격막에 식도와 위가 딱 구별이 돼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구멍을 통해서 복압이 높아지거나 이럴 경우에 위가 그 흉부 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걸 우리가 허니아, 탈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역류 증상이 잘 생기게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부 식도의 관략근, 조임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즉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꾸자꾸 그 산 위에 내용물이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도 운동 자체가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위산이 올라왔어도 잘 운동하면 얼른 내려보내는데 식도가 잘 안 움직일 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위에서 배출되는 기능, 예를 들면 당뇨병을 오래 앓았거나 그럴 때 위에 음식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위 속에 음식이 있는 게 상부로 역류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기타 비만이 심하면 복압도 올라가면서 역시나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위의 내용물의 양적인 증가, 아주 급하게 먹거나 잘 안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 역시 위식도 역류 질환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식도의 구조는 어떤가요? 위는 이게 점막층이 겹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다른가요? 식도 점막의 경우는 예. 위점막에는 사실은 점액을 분비하는 그런 분비샘도 따로 있고요. 산을 분비하는 분비샘도 따로 있고요. 또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분비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비샘들이 있으면서 그 위산이 거의 pH 2.0 염산하고 거의 같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위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끄떡없이 위가 아프다는 걸 느끼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식도에는 이렇게 점액을 분비하는 그런 분비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에 공격을 당하면 식도는 바로 손상을 입고 열상을 입고 미란도 생기고 궤양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내시경 검사하다가 역류성 식도염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역류성 식도염도 급성, 만성처럼 단계가 있습니까?
내시경 검사가 어떤 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검사하는 정확하고 1차적인 검사 방법이 되죠. 그래서 내시경 검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위산 역류에 의해서 일어난 식도 하부의 손상을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위식도 연결된 부위에 선상에 길쭉길쭉한 미란, 점막 손상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반복되면 염증이 자꾸 진행이 될 테니까 식도 구멍이 좁아지는 식도 협착도 일으키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래 끓었을 때 발해 식도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만성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성의 경우는 선상에 미란이 있으면 급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만성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는 식도 협착이나 아래 식도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반대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사실 유감스럽게도 절반 정도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내시경 검사에서 미란 식도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1차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내시경 검사이기는 하지만 반수 이상에서 식도의 미란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소간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도 약물을 먼저 써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검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검사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 그 식도, 산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도를 검사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산이 문제가 됐냐 하는 거라는 건 그렇죠. 이제 이름만으로 알 것 같긴 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식도의 산도, pH를 24시간 이상 측정을 해서 병적으로 과다한 위산 역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센서가 달려있는 가능관을 코를 통해서 식도에 넣어놓고 1초에 한 4번씩 pH, 그러니까 산도를 측정하면서 장시간 휴대전지에 이것을 기록하는 검사법이 되겠죠. 검사하는 동안에 이 검사자는 일상생활과 그리고 식사도 다 정상적으로 하면서 내가 역류 증상이 심하게 일어날 때 단추를 눌러서 표시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이 산의 역류에 일치해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법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온 환자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좀 더 개발이 돼서 관을 코에다 넣는 게 불편하니까 이런 산도를 측정하는 캡슐을 식도에다 장착시켜서 48시간 동안 식도의 산도 검사를 하는 장비도 개발돼서 불편하지 않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이 잘못된 식습관이 역시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빨리 드시고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하부 식도 관략근 조인근이 그 압력이 정상이냐 낮아졌냐는 해박적으로 병이 있는 무슨 공피증 같은 병이 있으면 확실히 그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막 역류가 되겠지만은 많은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편안할 때 이런 관략근의 압력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악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 혹은 먹는 약물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습관이냐? 당연히 폭식하고 과식하는 거 관계가 있겠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위에 음식물이 늘어가고 위가 늘어나고 음식물이 많아지니까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마찬가지로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고 역시 식도 점막 손상을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이게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낮추는 음식으로 금방 말씀드렸듯 커피나 청량음료, 술, 그다음에 과식, 기름진 음식, 흡연 다 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눕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자세 자체가 서서 있는 것보다는 중력 방향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누웠을 경우에 네. 식도 쪽으로 역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로 식사하고 나서 위가 늘어난 상태에서 바로 눕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됐을 때 역류는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피하셔야겠죠. 예. 치료는 약물로 하는 거죠? 치료법은 크게 봐서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그도저도 안 될 때 수술의 세 가지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고용량의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잘 듣지 않고 난치일 경우에는 물론 수술 고려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약물로 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의 경우는 예전에는 그걸 먼저 해보고 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중요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약물이 좀 잘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생활 습관은 기본으로 우리가 예방 목적으로 조심은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확실하다 그러면 약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처방되는 약제의 종류가 많습니까? 처방되는 약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산이 주범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산을 억제하는 혹은 제산제 이게 가장 기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는 보조적으로 좀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 크게 세 종류인데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가 좀 고전적인 약이고 요새는 나중에 유지할 때 조금 쓰긴 하지만 그건 많이 쓰지 않습니다.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양성자 펌프 저해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써왔던 약입니다. 약효도 좋고 하루에 한 번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을 많이 써오다가 최근에 요거보다 좀 더 개발된 칼륨 경쟁하는 위산 분비 차단제라는 게 개발이 돼서요. 네. 이거는 하루에 한 번도 좋고 식사랑도 관계없이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효가 빨리 나오는 것 때문에 점차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약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양성자 펌프 저해제와 칼륨 경쟁 위산 분비 차단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증상 보조를 위해서 제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것 이외에 이제 다른 증상이 동반됐을 경우나 혹은 그 식도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성을 좀 증가시키는 이런 약물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또 이 바렛 식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바렛 식도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일반적으로 왜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 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엔 약물 요법으로 해서 금방 좋아지고 뭐 별로 자주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좋아질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다 보면은 점차로 식도가 염증 때문에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발해식도가 생기는데 이 발해식도의 의미는 염증이 자꾸자꾸 반복이 되면서 거기에 식도의 점막이 변형이 되면서 마치 장세포처럼 바뀌는 세포 이형성이 생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이 생기면은 이게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문제는 발해식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식도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위내시경을 좀 더 정기적으로 더 받는다거나 신경을 더 써야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용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